2005년 8월 광주의 낡은 재개발 구역. 오래된 아파트가 철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업복에 먼지가 덮인 인부들이 벽을 부수던 순간 한 사람이 갑자기 망치를 멈췄다. 벽 틈 사이에서 진한 냄새가 밀려나왔다. 썩은 고기와 녹슨 철이 섞인 듯한 냄새였다. 인부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오스나 동물 사체의 냄새가 아니었다. 벽 아래쪽에는 마른 피의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콘크리트를 두드리자 다른 부분보다 묘하게 단단하고 소리도 달랐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인부들은 망치를 내려놓은 채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콘크리트 벽 한쪽은 최근에 다시 발라진 듯 색이 조금 달랐다. 벽이 뚫리자 안쪽에서 냄새가 폭발하듯 새어나왔다. 시체는 몸을 웅크린 채 묻혀 있었다. 시멘트에 쌓여있던 살은 이미 부패로 변형되어 있었고 목에는 끈이 감겨 있었다. 그곳은 누군가의 방이었고 이제는 범죄의 무덤이 되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다. 형사들은 벽 안의 온도와 습도를 기록하고 사진을 남겼다. 법의학자가 시신을 꺼내자 몸의 형태가 마치 스스로 벽을 뚫고 나오려 했던 듯 뒤틀려 있었다. 치아와 DNA 분석 결과 시신은 2달 전 실종된 대학생 강예슬로 확인되었다. 23살, 미대생. 밤에는 도심 근처 카페에서 일했다. 신문은 다음 날 이 사건을 광주 벽속 살인이라 불렀다. 제목은 간결했고 그만큼 잔혹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후 약 6, 8주가 지난 것으로 추정됨. 벽은 사망 시점 이후 최근에 보수된 흔적이 있음. 한 기술자는 말했다. 이 벽 새로 덧댄 겁니다. 손재주 좋은 놈이 한 일이에요. 그의 말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마치 누군가의 리모델링을 평가하듯 기록에 어조, 냉정한 법정의 목소리. 피해자의 사체를 콘크리트 내부에 은닉한 행위는 계획적이며 사체 훼손의 목적이 명확하다. 공판 조서에는 그렇게 쓰였다. 법은 냉정했다. 감정의 여지는 없었다. 그날 밤 시신이 발견된 건물 주변에는 비가 내렸다. 비는 오래된 벽에 먼지를 씻어내렸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숙임은 애도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불쾌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로만 남지 않았다. 주변의 기록 속에서 예슬은 살아있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돌아갔다. 동료들에 따르면 사라지기 며칠 전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다. 곧 경찰에 말할 게 있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다. 기록의 어조, 사회의 냉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런 일로 사람 인생 망치면 안 되죠.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범죄의 예고를 웃어넘긴다. 신고보다 침묵이 편한 사회. 그것이 이 나라의 일상적인 살인 공모다. 예슬이 일하던 카페의 이름은 오렌지 나이트. 벽에는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창문은 늘 닫혀 있었다. 관리자는 한재욱, 37세. 전직 건설 현장 인부였고 폭력 전과가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규칙을 강조했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했다. 예슬은 그와 여러 번 다투었다. 그 다툼은 가벼운 언쟁에서 시작해 점점 심각해졌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그녀는 흰 셔츠를 입고 출근했다. 폐쇄회로 영상 속에서 그녀는 카운터 뒤편으로 사라졌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진 다음 날, 카페는 문을 닫았다. 그때 관리자는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잠시 휴업한다고 말했다. 기록의 어조, 냉소적 풍자, 살인을 은폐하며 공사 중이라 붙인 자. 그는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거짓말의 첫 문장은 언제나 평범해야 한다는 것을. 경찰은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 영수증을 발견했다. 날짜는 사건 발생 추정 시점과 일치했다. 영수증에는 한재욱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흔적은 국경 근처 항구에서 끊겼다. 누군가는 그가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말했다. 여권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예슬의 주변을 다시 뒤졌다. 그녀의 연인 서지훈, 25, 약물 중독 전력이 있고 질투심이 강했다. 실종 당일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범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인물, 룸메이트 배은이, 22살, 빚이 있었다. 예슬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다. 은희는 그날 고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확인할 사람은 없었다. 세 사람 모두 동기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벽에서 수거된 끈에서 DNA가 검출되었다. 그것은 한재욱의 것이었다. 기록의 어조, 법정의 문장. 피고 한재욱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사체를 은닉하였다. 이는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고의적 선택이다. 공판의 기록은 그렇게 끝난다. 하지만 기록이 끝나도 냄새는 남는다. 콘크리트 속에 스며든 인간의 잔여물. 그가 체포된 것은 5년 후였다. 다른 이름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지문검사에서 적발되었다. 체포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때 나는 그냥 화가 났어요. 기록의 어조, 냉소의 목소리.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화를 콘크리트 속에 묻었다. 만약 분노가 면죄부가 된다면 이 도시의 절반은 살인자일 것이다. 법정은 짧게 선고했다. 무기징역, 감형 없음. 재판장은 서류를 덮었다. 판결문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광주의 하늘은 붉었다. 철거 현장은 여전히 먼지로 가득했고 그 벽은 이제 사라졌다. 그러나 냄새만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시멘트와 피가 뒤섞인 냄새, 그리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우려던 냄새였다.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세웠다. 누군가는 그 건물 아래에서 커피를 마셨다. 예슬의 이름은 기사 몇 줄로 사라졌다. 그러나 철거 인부의 기억 속 그녀는 여전히 벽 안에 있다. 누군가는 밤마다 그곳을 지나며 묘한 냄새를 맡는다고 했다. 시멘트의 냄새,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인간의 흔적. 그 냄새는 잊히지 않는다. 광주 남구 외곽, 오래된 원룸 건물의 복도 끝. 그 문 안에는 강예슬이 살았다. 23 미술대 학생. 낮에는 학교, 밤에는 도심의 카페, 오렌지 나이트에서 일했다. 그곳은 어둡고 술 냄새가 진한 곳이었다. 그녀는 늘 새벽에 돌아왔고 룸메이트 배은이는 자는 척을 했다. 둘 사이는 조용했다. 겉으로만. 경찰은 신원 확인이 끝나자 그녀의 생활을 다시 그렸다. 수첩에 적힌 이름은 3개. 점장 한재욱, 남자친구 서지훈, 룸메이트 배은이. 새 이름은 무겁게 남았다. 한재욱은 37, 폭행 전과가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기분 나쁘면 손부터 나간다는 말이 돌았다. 예슬은 그를 싫어했다. 술에 취한 손님을 막아준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날 이후 한재욱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녀는 동료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경찰에 얘기하려고 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서지훈, 25. 일은 없었고 시간은 많았다. 질투는 그의 유일한 에너지였다. 휴대전화 기록에는 밤새 걸려온 부재중 전화 18통. 그의 친구는 말했다. 그녀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상상하면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후에 진술서에 그대로 적혔다. 배은이, 22. 예슬과 함께 살았다. 월세와 공과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밀린 돈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차용증을 썼다. 그러나 예슬이 사라진 뒤 그 종이는 사라졌다. 가구에는 손자국이 닦여 있었고 서랍 안엔 급히 비운 흔적이 남았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 주엔 집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각각의 그림자를 가졌다. 누구도 완전히 어둡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지를 펼쳤다. 실종 접수 날짜는 6월 12일. 마지막 목격은 그 전날 새벽 2시 오렌지 나이트 출근길. CCTV는
그녀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만 담았다. 그 뒤로 화면은 텅 비었다. 경찰은 세 사람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한재욱은 그날은 새벽 배송 물품 정리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지우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은희는 집에 없었다고 반복했다. 진술은 서로 엇갈렸지만 모두 같은 구멍을 가리켰다. 새벽 2시 이후에 1시간. 예슬이 사라진 시간이었다. 그녀의 방에서는 스케치북이 발견됐다. 마지막 페이지엔 낙서처럼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 그 아래에는 번진 자국이 남았다. 눈물인지 커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술이라 말했다. 경찰은 그것을 신호라 봤다. 예슬의 이름은 사건 파일 속에서 숫자로 바뀌었다. 피해자 일?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사람이라기보다 증거가 되었다. 사건 기록에는 그녀의 체온도 미소도 사라졌다. 남은 건 시간표와 통화 기록, 그리고 그날 밤의 흔적뿐이었다. 한재욱은 여전히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예슬이 사라진 건 유감이지만 그 애는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그 말은 자신을 변명하는 듯 했지만 냉정하게 들렸다. 마치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사건을 지워버린 사람 같았다. 유감이라니. 누군가를 콘크리트 속에 묻은 도시의 냉기보다 차가운 말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 내역에서 한 통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발견했다. 번호는 공중전화였다. 시간은 새벽 2시 37분. 그날 예슬이 사라진 직후였다. 목소리는 남성이었다. 녹취는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인근 편의점 CCTV에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찍혀 있었다. 몸집, 걸음걸이, 그리고 어깨. 그건 한재욱과 닮아 있었다. 수사는 복잡하게 얽혔다. 지훈의 질투, 은희의 빚, 한재욱의 폭력, 세 갈래의 동기가 서로를 덮었다. 경찰은 우연이란 단어를 믿지 않았다. 이 도시에선 우연보다 선택이 더 잔혹했다. 예슬의 친구가 참고인으로 불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슬이 그랬어요. 경찰에 말하겠다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다들 그걸 두려워했죠. 그 말은 수사 기록에 하이라이트로 남았다. 진실은 이미 그녀의 입에서 예고된 셈이었다. 하지만 도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기록 끝에는 짧은 문장이 남았다. 그녀는 사라졌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 문장은 신문 사면에 실렸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넘겼다. 이 도시의 무관심은 늘 범죄보다 빠르다. 그날 밤 경찰은 세 사람의 이름에 빨간 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줄 끝에는 물음표가 하나 남았다. 누가 왜 그녀를 콘크리트 속으로 밀어 넣었을까? 벽이 숨을 쉬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시멘트와 썩은 먼지, 그리고 오래된 공포의 냄새였다. 그것이 강예슬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해체 작업을 시작한 순간 망치 끝에서 작은 섬유 조각이 떨어졌다. 그 아래에는 묶인 천 조각과 금속편이 함께 드러났다. 수사팀은 손전등을 비추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인체의 형태가 드러났다. 벽은 이미 진술을 준비한 듯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법의학 보고서는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다. 두개골 좌측에 강한 타격 흔적, 길이 약 3.8cm, 형태는 둥글고 단단한 금속성 물체로 추정. 사인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그리고 질식. 폐 속에서는 미세한 시멘트 입자가 검출되었다. 그 의미는 명확했다. 그녀는 생매장되었다. 벽 속에서 살아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짧았다. 사망 시점 2005년 6월 17일 자정 이후. 그날 도심의 전력 기록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새벽 1시 12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2배로 치솟았다. 글씨가 오렌지 나이트 창고의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한 사람은 시체를 숨기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멘트 속의 섬유질은 청테이프와 합성 나일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끈의 표면에서 검출된 DNA는 한 사람의 것과 일치했다. 한재욱. 그의 이름은 이미 의심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로, 증거로 돌아왔다. 창고 바닥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흔이 남아있었다. 루미놀 반응이 푸르게 빛났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자국은 작은 별무리처럼 번쩍였다. 검사 결과 혈액은 강예슬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27호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윤태호, 건축보수기술자. 사건 후 3일 뒤 한재욱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한낮의 햇빛 아래서 짧게 말했다. 벽을 메워야 합니다. 큰 구멍이에요. 윤은 이를 수락했다. 대가로 현금 30만 원. 그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냄새를 느꼈다고 했다.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에 묘한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의 손은 시멘트를 발랐고 그 안에는 이름 모를 여자의 마지막 호흡이 있었다. 진술조서에는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있었다. 나는 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무언가를 덮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경찰은 한재욱의 차량을 압수했다. 트렁크의 모서리에서 시멘트 가루가 채취되었다. 입자 분석 결과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의 시멘트 성분과 완전히 일치했다. 규소 비율, 탄산칼슘 농도, 심지어 미세 섬유까지. 그것은 동일한 벽의 조각이었다. 조사관은 보고서에 짧게 기록했다. 차량 내 잔류물, 현장 벽면과 화학적 일치.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자유를 끝냈다. 하지만 체포 명령이 발부되기 전 그는 사라졌다. 자택문은 열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쯤 남은 캔맥주가 있었다. 컴퓨터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는 아무 파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인천항 CCTV에서 포착되었다. 검은 점퍼, 여행용 가방 하나, 목적지는 중국. 그 뒤로 어떤 출입 기록도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망친 자는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그가 사라진 뒤 오렌지 나이트는 문을 닫았다. 간판은 떼어졌고 벽은 다시 칠해졌다. 그곳의 냄새는 사라졌지만 시멘트 속에는 아직 여자의 숨이 남아 있었다. 사건 보고서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조용히 닫혔다. 피의자 한재욱, 지명수배, 피해자 강예슬, 사망 확인. 차가운 문장 속에서도 한 줄의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잊히지 않게 기록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벽은 잠든다. 하지만 어떤 벽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두드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는 미세한 소리가 흘러나온다. 공기와 먼지 사이 아직 닫히지 않은 이야기. 벽 속의 증거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예슬이 남긴 마지막 진술이었다. 문이 닫혔다. 시계는 새벽 0시 47분을 가리켰다. 오렌지 나이트의 불빛이 꺼지고 바닥에는 술 냄새가 남아있었다.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강예슬과 한재욱. 그녀는 계산서를 들고 있었다. 장부의 금액이 맞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이건 제 월급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잠시 후 웃음 대신 거친 숨이 나왔다. 그의 손이 장부를 덮었다. 그만해. 너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뭘 알아. 말보다 빠른 건 손이었다. 철제 파이프가 천천히 들려올랐다. 금속의 마찰음이 공기를 베었다. 소리는 한 번뿐이었다. 파이프가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탁! 짧고 둔탁한 소리.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이 함께 부서졌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떨렸다. 숨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 멈춤은 연민이 아니라 공포였다. 끝났어. 다 망쳤어.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는 천으로 그녀의 몸을 감쌌다.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피가 천에 스며들었다. 그는 몸을 들어 올렸다.
트렁크로 향하는 발소리가 울렸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향한 곳은 광주의 외곽, 버려진 아파트 단지였다. 그곳은 그의 형이 관리하던 건물이었다. 4층 복도의 벽에는 오래된 구멍이 있었다. 그는 거기에 여자를 밀어 넣었다. 벽은 좁고 차가웠다.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에 끼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지만 눈을 돌렸다. 시멘트 포대를 열고 물을 섞었다. 철제삽이 벽을 때리며 울렸다. 벽이 닫히는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이어졌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윤태호를 불렀다. 벽을 메워야 합니다. 그는 시멘트 자루를 내밀며 웃었다. 그 웃음은 이미 깨져 있었다. 벽이 완성될 때까지 여자의 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시멘트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호흡이었다. 며칠 동안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음악을 틀고 커피를 내렸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씻었다. 하루에 10번 넘게 손끝에는 시멘트 냄새가 남아 있었다. 향수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밤이 오면 그는 벽을 생각했다. 자신이 만든 벽.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안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꿈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게 해줘. 3주 후 건물공사 인부가 그 벽을 부쉈다. 그는 소식을 듣는 즉시 차에 올랐다. 트렁크에는 가방 하나, 가짜 여권과 현금, 그리고 작은 성경책. 그는 인천항으로 향했다. CCTV 속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출입국 기록은 그날 이후 멈췄다. 5년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떠돌았다. 중국의 항구 도시, 불법 숙소, 값싼 술과 어두운 방. 그의 손톱 밑에는 여전히 회색 가루가 남아 있었다. 2010년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위조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지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출입국 관리소의 컴퓨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재욱 체포.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수사기록 제58호에는 다음 문장이 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는 벽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됨. 짧고 차가운 문장. 그러나 그 속에는 한 사람의 고통이 완전히 새겨져 있었다. 그날의 벽은 아직 서 있다. 그 위에 새 페인트가 칠해졌고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그 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밤이 조용할 때면 그 벽 안에서 아주 희미한 울림이 들린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그 벽은 기억한다. 그리고 말없이 증언한다. 범죄는 끝났지만 벽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2010년 9월 18일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여권을 내밀었다. 사진 속 얼굴은 같았지만 이름은 달랐다. 지문 스캐너에 붉은 불빛이 켜졌다. 기계음이 울렸다. 그 순간 도망은 끝났다. 그는 묵묵히 끌려갔다. 수갑이 채워질 때도 저항하지 않았다. 손목에 쇠가 닿는 소리만 공항의 공기를 잘랐다. 조사실에서 그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말했다. 한 번의 실수, 순간의 분노, 그리고 두려움. 그러나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감식 결과 벽 속 시멘트의 혼합물에서 그의 손자국이 발견됐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시멘트 가루와 그의 DNA가 일치했다. 피부 조직에서는 생체 반응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벽이 닫힐 때까지 검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증거 은닉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법정 안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는 머리를 숙였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터졌다. 재판장은 서류를 읽었다. 그의 음성은 흔들림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조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은 시멘트 안에 그녀를 묻으며 인간으로서의 양심 또한 매장했다.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빈 벽을 향해 있었다. 그 벽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일어난 건물은 철거되었다. 새로운 아파트가 그 자리에 세워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창문마다 불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지하의 콘크리트 층에는 오래된 냄새가 남아 있었다. 어딘가에서 시멘트와 피가 섞인 기억이 아주 미세하게 떠돌았다. 사건 종결 보고서 제87호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사건은 냄새로 시작되어 냄새로 끝났다. 경찰은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광주 콘크리트 벽 사건. 그 이름은 기록의 페이지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후 그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독방의 벽에는 손톱 자국이 있다. 침묵이 오래 머문 자리였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어떤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벽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간을 증언한다. 범죄는 하나의 시간에 머물지만 그 흔적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의 기록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있다. 벽은 닫혔지만 인간의 책임은 아직 열려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이 덧붙여져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묻는다. 그날의 벽이 우리 안에도 서 있는 건 아닐까?